방글라데시의 수도 다카.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국가 중 한 곳으로 국민의 90%는 이슬람교를 믿습니다. 경제적으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땅 방글라데시. 하지만 여전히 가난과 질병, 세계 최빈국의 그늘이 남아 있습니다. 수도 다카에서 차로 약 2시간을 달려 가지풀시에 도착했습니다. 방글라데시의 대표적 빈민촌인 이곳에는 항상 환자들로 붐비는 병원이 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병원을 찾는 환자들로 인해 병원 안은 숨 쉴 틈조차 없습니다. 이 병원은 원래 이제 닥터 카딩턴이 강제 기독병원에서 25년간 미국 선교사로서 일을 했어요. 한국보다 더 가난한 나라로 가시겠다 해서 온 게 방글라데시였습니다. 카딩턴 의사 선생님께서 와서 보니 너무 열악한 거고 혼자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주 예수병원에 계신 닥터 실에게 혹시 그쪽에서 의사를 보내주면 좋겠다. 그때 예수병원 이용 선생님이 자원을 했죠. 이쪽으로 오겠다. 1979년 전주의 한 병원의 요청으로 청년 의사가 낯선 땅 방글라데시에 섰습니다. 언어도 환경도 낯설었지만 그의 마음에는 단 하나, 고통의 자리로 가겠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병원의 모습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허름했던 진료실에 새벽빛이 들어왔지만 아직도 여전히 병원 안은 아픈 몸을 이끌고 찾아온 환자들로 가득합니다. 그들의 절박함 앞에 진료실의 불은 좀처럼 꺼지지 않습니다. 현재 꼬람돌라 병원은 국내 7개 기독교 재단의 후원으로 운영됩니다. 낮아진 병원 문턱과 뛰어난 의술로 연간 8만 명의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이 병원을 찾습니다. 가난해서 치료받지 못하던 사람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희망입니다. 해외 의료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세운 선교병원, 기독병원들이었기 때문에 어떤 빚진 마음, 그리고 우리가 그 받은 도움과 은혜를 좀 갚아야겠다. 그래서 그 사랑을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또 나도 그렇게 받은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잘 흘려보내야겠다. 그게 어떤 사람이든 혹시 저에게도 언젠가 기회가 주어지면 저도 그 사랑을 따라 저의 역할을 하러 가지 않을까. 네. (1925년 4월 11일) 우리의 사역이 거의 끝난 것 같다. 이제 우리는 우리 사역 현장과 지원을 더 젊고 강한 일꾼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다. 이곳에 다시 돌아올 계획은 없다. 오랫동안 우리와 함께 일을 했던 사람들을 떠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들은 우리에게 너무 친절했으며 그들은 그들을 위한 우리의 사역에 대해 여러 가지 표현으로 감사를 전했다. (1882년) 한미 수호 통상 조약 이후 미국 기독교 단체에서는 조선에 선교사들을 파견했습니다. 지역을 나눠 여러 교파가 이 땅을 찾았는데요. 그들 가운데는 말씀을 전하는 이들뿐만 아니라 병든 자를 고치려는 의료 선교사들도 있었습니다. 그냥 이제 복음 선교사들 같은 경우는 당신 왜 오냐 하면은 뭐 교육을 위해서 왔다든지 뭐 그런 정도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근데 이제 의사들 같은 경우는 그럼 내가 그 의료를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는 거는 뭐 이게 훌륭한 이유가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의미에서도 또 왔고. 그 시절 조선의 의료 환경은 열악했습니다. 감염병이 돌면 속수무책이었고
작은 상처 하나가 생명을 앗아가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교회에서 봉사활동을 하던 마티 잉골드라는 젊은 여성이 의료 선교의 뜻을 두고 의대를 진학을 하고 졸업을 함과 동시에 조선에 들어와서 전주에서 진료 활동을 시작을 합니다. 1892년 미국 캐롤라이나주의 록힐 제1장로교회 교회 회의실안 선교사들이 모였습니다. 젊은 여의사 마티 잉골드를 조선 땅으로 보내기로 한 것입니다. 의료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한 마티 잉골드는 볼티모어 의과대학을 가장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인재였습니다. 1897년 11월 4개월에 걸친 험난한 항해 끝에 전주에 도착한 마티 잉골드. 1898년 11월 전주 성박 완산 언덕 작은 초가에서 진료를 시작한 마티 잉골드. 이후 진료소를 한옥으로 옮겨 끊임없이 사람들의 아픔을 돌보았습니다. 삼각 선교 전략이라고 있습니다. 트라이앵글 메소드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중심으로 왼쪽에 학교, 오른쪽에 이제 병원이 있는 거죠. 그래서 병원을 세워서 환자들을, 아픈 사람들을 이제 치유해 주면서 영혼까지 이렇게 치유해 주는 그런 전략이고, 아름다운 산으로 둘러싸인 인구 10,000명의 작은 도시 전주. 이곳은 동학 농민혁명의 상흔이 아물지 않은 고난과 가난의 땅이었습니다. 1897년 일기를 보면 전주의 첫 인상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전주는 언덕이 아름다운 곳. 이건 이제 완산 칠봉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전주천의 깨끗한 시냇물, 그다음에 이제 악취가 나는 좁은 거리, 그다음에 온도를 떼는 그런 걸로 인해서 연기가 자욱한 그런 전주의 그 풍경을 좀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주는 언덕이 아름다운 곳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한국 마을들은 미적인 건축물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지프로 덮인 낮은 초가집들, 여러 가지 악취가 심한 좁은 거리, 그리고 집의 방바닥을 태우기 위해서 풀과 잡목을 태울 때 나는 연기로 가득한 하늘. 아직 이제 서양 의학이 그 제대로 들어오기 이전이니까 주로 이제 그 한의학적인 치료가 이제 그 주를 이루었던 상황이니까 지금 병원이라기보다는 그때는 일종의 진료소 같은 그냥 간단한 어떤 그런 이제 그 형태로 이루어지던 것들이 아마 그러니까 각 지역에서 막 이제 시작되는 그러니까 한두 명의 그런 그 이 선교 의사들에 의해서 막 시작되고 있던 아마 그런 정도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진료 첫날 6명, 한 해 100명의 환자를 진료하며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의 인수를 펼친 마티 잉골드. 하지만 한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여자 의사가 남자를 진료하는 것은 상상을 못하던 때였고, 그래서 어린아이들이나 여자들만 진료를 하고 하는 그런 한계들이 많이 있었죠. 당시 조선은 뿌리 깊게 내려있는 남아 선호 사상 때문에 마티 잉골드는 어린이와 여자들만 치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마티 잉골드는 포기하지 않고 어린아이들과 여성들을 위해 진료실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미신과 전통신앙이 깊이 자리한 사회에서 사람들은 낯선 서양 의료에 쉽게 마음을 열지 못했습니다. (1903년 10월) 보배의 남동생이 크게 아팠다. 보배의 할머니는 굉장한 귀신 숭배자여서 아침 일찍 돼지 한 마리를 잡아 머리와 다리를 잘라낸 후 배를 반으로 갈랐다. 그리고 고열로 시달리는 아들을 돼지 속에 넣고 돼지를 꽁꽁 묶었다. 하지만 열은 계속 오르고 아이의 상태는 악화됐다. 미신적인 거나 또 귀신 들림에 대한 그 혼합 이런 것들 때문에
질병에 대한 그 원인이나 이런 것들이 잘못 왜곡돼 있고 의사로 여기 왔지만 그런 환경이라든지 문화라든지 그런 선입관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환자를 돌보는 일들이 굉장히 힘들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올해는 모두가 콜레라로 어려운 시기를 지냈기 때문에 나는 환자들을 위해 가능한 한 처방한 약을 거의 무료로 주었고 돈을 낼 형편이 안 되는 모든 이들에게는 전액 무료로 주었다.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그녀의 헌신은 점점 사람들의 마음과 삶 속에 스며들었습니다. 1902년 1,587명, 1903년에는 2,000명이 넘는 환자를 진료했죠. 한옥이 어둡고 천정이 낮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특히 수술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어둡기 때문에 어떤 병원으로서의 의료 활동을 하기에는 뭐 적합한 이 건물 구조가 아닌 거죠. 그래서 이후 1912년 40병상 규모의 서양식 건물을 완공했는데요. 사람들은 그곳을 야소병원으로 불렀습니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기독교가 전파된 곳이 이제 중국인데 중국에서 번역을 할 때 야소로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예수교를 야소교로 불렀고 전주의 예수병원 또한 야소병원이라고 불렸습니다. 1925년 신문기사에도 기록된 야소병원이란 명칭, 예수의 한자식 표기입니다. 1912년에 전라북도에 살았던 일본인들의 그런 친교를 도모하기 위해서 만든 책이 이제 금남부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 안에 보면 선교사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야소병원은 조선인에게 희망의 진료소였습니다. 일본인에게는 포교소와 분원이 설치돼 있는데 이들은 포교를 위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장례와 제사를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 외국 선교사는 병원을 마련하여 환자를 치료하고 한창 박애의 정신을 알리기 때문에 병원은 치료를 받으려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는데요. 아픈 몸을 이끌고 찾아온 이들에게 치료와 위로의 공간이었습니다. (1930년대) 일제강점기 그림자 속에 예수병원도 결코 평온할 수 없었습니다. 병원이 잘 운영이 되다가 화재가 나서 1935년에 전소가 돼버렸어요. 아름다운 병원이라고 불리던 곳에 들이닥친 예기치 못한 화마. 알 수 없는 원인의 화재로 병원은 무너져 내리고 소중한 시설과 기록은 잿더미로 변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보구스 선교사님이 병원을 재건을 하는데 화재 보험을 들은 돈도 있었고 특히 이제 재미있는 거는 이 지역 주민들이 십시일반을 하기 시작했어요. 병원 재건에 앞장선 보구스 선교사. 병원이 지역민에게 뿌려놓은 사랑의 씨앗이 커다란 열매가 되어 돌아온 건데요. 병원 재건을 위해 지역민이 먼저 두 팔 걷어 모금 운동을 벌인 겁니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1년도 못 돼 재건한 예수병원. 부족했던 병상과 의료시설을 늘리고 병원은 다시 시민들의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의료진의 손길과 따뜻한 마음은 다시 사람들의 아픔을 어루만지기 시작했습니다. 1936년으로 추정되는 모습이 나오는데 전주에 관련된 부분들은 1936년으로 추정되는 예수병원이 나오고 1899년 조선을 찾은 미국인 기술사 제임스 헨리 모리스가 찍은 16mm 필름에는 전주의 모습이 온전히 담겨 있습니다. 아픈 어린아이를 업고 병원을 찾은 한복 입은 여인. 목발에 의지해 힘겹게 병원을 찾은 한 노인. 그리고 기념사진이라도 찍으려는지 병원 입구에 줄지어 서 있는 예수병원의 의료진. 청진기를 든 파란 눈의 의사.
말은 통하지 않아도 환자들에게 남은 유일한 기대와 의지는 그들의 손길이었습니다. 엑스레이 기계의 윙윙 소리, 수술실 조명의 은은한 빛. 아픈 몸을 이끌고 찾아온 이들에게 그 손길은 치료이자 위로였고 말보다 깊게 전해지는 따스한 약속이었습니다. 나라를 잃은 땅에서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이들에게 이곳은 단순한 병원이 아니라 희망과 생명이 숨쉬는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시련이 닥쳤습니다. 일본의 신사참배 사당 설치 요구에 대한 거부로 폐원이 된 겁니다. 이후 1948년 폴 크레인 박사가 예수병원에 파견됩니다. 한국 이름 구바울. 구바울 선교사님은 이제 남장로교 선교부에서 호남 지방 전체를 아우르면서 종합병원 형태로 좀 큰 병원을, 수련병원을 만들자 지침을 가지고 임명을 받아왔어요. 와서 폴 크레인 박사가 전주 땅을 처음 밟았을 때 그가 마주한 전주의 의료 현실은 참혹했습니다. 병과 굶주림에 시달리는 시민들의 몸과 마음은 지쳐 있었고 병원과 의료 인력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폴 크레인 박사는 그 당시를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집차 타서 모포 가고 광주 가고 순천 가고 대전 가고 전주 갔습니다. 각 병원, 도립병원 의사들 만나고 교회 연락하고 다 했는데 암만하러 그때 전주에서 최애 수준 낮췄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도립병원 아주 더럽고 그 간호원들 기생이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디 가려면 제일 곤란한 자리 가서 좀 어떻게 시작합시다. 전라도에서 가장 낙후된 전주로 다시 돌아온 폴 크레인 박사. 그는 수련이 훈련 과정을 도입해 의사를 양성하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선교사들이 언제까지나 여기 있을 수는 없는 거니까 결국은 한국 사람들이 이게 주체가 돼서 이런 그 의료적인 활동이나 뭐 이 역할들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사실 이제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그런 이제 의학 교육을 시작하는 거, 뭐 그러니까 의사뿐 아니라 간호사 교육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도 다. 이전까지 병원에서 한국 사람들은 환자의 침대를 정리하고 청소와 보조 일손을 돕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일전 시대 그 의료 사업 아주 낮췄습니다. 형편없이 낮췄습니다. 그냥 일본 사람 그거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 젊은 의사들 머리 좋고 와서 부지런히 일하고 좀 완전한 스태프 만들었습니다. 1949년 우리나라 최초로 수련의 제도를 도입한 폴 크레인 박사. 그 덕분에 전주 예수병원은 교육과 훈련의 장으로 바뀌었고 전국적으로 수많은 의료진이 길러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열정과 노력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간호사는 정식 RN이라는 면허를 가지고 미국에서 1911년에 에텔 케슬라가 오셨습니다. 그러다가 전문적인 간호 기술이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1947년에 2대 간호원장으로 부임하신 마가렛 프리차드가 그 당시 원장이었던 구바울 원장님께 간호 고등 기술을 가르치는 학교가 필요하겠다라고 제안을 드려가지고 학교를 설립하기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1950년 병원 내 부설 간호학교를 만들었고 체계적인 간호사 제도를 마련하며 수많은 졸업생들을 배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에서 배출된 간호사들은 환자의 곁에서 세심하게 돌보고 병원의 숨은 일손까지 채우며 그들의 손길 하나하나가 한국 의료 발전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학교가 50년에 만들어지고 졸업생이 그때부터 배출했기 때문에 그 학생들은 그 당시에 간호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에
전국 박방곡곡 해외까지 우리 간호사들이 졸업생들이 가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50년 6월 25일 한국 전쟁의 발발로 예수병원은 다시 문을 닫고 말았고 구바울 원장은 부산으로 피난을 떠나게 됐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병원을 구치소로, 간호학교를 비밀 경찰본부로 이용했습니다. 아주 형편없어서 물건 전부 다 잊어버렸고 약 다 없어졌고 새로 진찰실인데 그거 전부 다 창고로면 조그만 문 이만큼 있고 저기 시차 24 찾았습니다. 그 벽 안에. 혼란과 상처로 얼룩진 시기에 이 땅을 직접 찾아온 의료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설대희 선교사님의 부모님이 남미 선교사셔서 남미를 가고 싶어 했는데 그러면서 외과 수전을 받고 있었어요. 그 소식을 구바울 선교사가 들어요. 그 말을 듣고 당장 뉴올리언스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아프리카보다 더 불쌍한 나라가 있다. 아프리카가 원조해주는 나라가 있다. 그 말을 듣고 이제 설대희 선교사님이 이제 한국에 오기로 결심을 하고 전쟁의 후유증으로 가난과 굶주림, 전염병에 시달리며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넘쳐나던 절망의 땅 대한민국. 설대위 박사는 구바울 박사를 도와 진심으로 환자를 치료했고 예수병원을 찾은 환자들은 병원 입구 계단에서 입원실이 날 때까지 기다리기 일쑤였습니다. 또 진찰실은 하루에 100여 명이 찾아올 정도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1955년 설대위 박사가 결핵으로 잠시 요양 중일 때 소아과 의사인 프랭크 켈러 박사가 병원에 합류했습니다. 그분은 장기로 오신 분이 아니라 단기로 신생아 전문 의사 선생님이 오셔서 소아과 선생님 오셔서 예수병원 신생아 주 환자실이 굉장히 빠른 시기에 세팅이 돼서 그것 때문에 많은 어린이들이 생명을 건졌죠. 환자에게 가장 따뜻했던 의사 프랭크 켈러 박사와 한국 의료의 토대를 세운 폴 크레인 박사의 노력으로 병원은 지역 사회의 중심에서 수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신뢰를 전했습니다. 이맘때쯤 폴 크레인 박사가 미국 대사 부인의 자궁암 수술을 성공적으로 이뤄내면서 전국적으로 예수병원의 위상이 높아졌습니다. 이승만 박사 그거 듣고 아이고 화가 났어. 왜 미국 대사 저 시골 전라도 가는가? 저 부인 뭐 대수술하기로. 그냥 그때부터 이승만 대통령 여러 번 만났습니다. 더 많이 도와줬어요. 그러던 중 예수병원 외과 의사 박영훈이 심한 빈혈과 창자장애로 예수병원에 온 9살 된 여자아이를 수술한 결과 소장에서 회충을 무려 1000마리 넘게 발견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 아이 죽었어. 장 넘어 썩었어. 그냥 그것 때문에 제가 아주 화가 났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 안 죽을 병으로 이렇게 죽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냥 제가 신문한테 하나 썼어. 큰 충격을 받은 구바울 박사는 그 길로 코리안 타임즈에 기고를 했고 그 결과 기생충 박멸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이 일이 알려지며 구바울 박사는 박정희 전 대통령과 케네디, 존슨 전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5차례나 맡기도 하며 예수병원의 영향력을 확고히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끊임없이 손을 내민 의료 선교사들. 특히 설대희 원장은 다시 미국으로 건너가 종양외과학을 연구하는 열정을 보였습니다. 그 지역에서 환자를 진료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나는 특정 전문 분야를 더 잘하는데 뭐 정형외과라든지 외과를 잘하는데 안과가 진료가 필요하네? 그러면 또 가서 미국에 가서 또 배워서 수련을 하고 또 다시 와서 환자를 진료하시는 거죠. 쓸쓸히 죽음을 맞는 사람들을 위해 설대희 박사는 1964년 암 환자 등록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되게 암이 있는 환자분들은 수술을 했다고 해서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 의료가 발전이 안 되어 있고 의무 기록이 전국이 통일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떤 환자들이 어디에 있는지
사실은 알 수가 없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고통받는 환자들을 위해 암 환자 등록 사업을 시작한 설대위 박사. 1961년부터 65년 사이 설대위 박사가 직접 수술한 암 환자 수는 무려 260여 명에 달했습니다. 그냥 가볍게 표면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등록시키고 그로 따라갑니다. 한 번 등록되는 사람이라면 우리 책임이 그대로 남아있게 되겠습니다. 아직도 잘 되어가는지 진찰 규칙적으로 받으라고 만일 문제 생기면 무슨 재발이라든가 무슨 다른 증상이 생기면 일찍이 알려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픈 사람은 누구나 치료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 싶었던 예수병원. 여기엔 메릴 그롭스 행정관이 있었습니다. 세계 대공황 때 그 환자들이 이제 의료 이용을 못 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공급자들이 보험회사를 만들어요. 이제 그 제도를 운영했던 모델을 한국에 이제 선각자들이 가져오신 거죠. 우리 지역에 있는 환자만이라도 우리가 좀 어떻게 해보자. 지역에서 보험 제도를 자발적으로 만들고 거기에 가입된 분들은 진료비의 부담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부분들. 그는 한국 최초의 의료보험 제도를 도입해서 1977년까지 6천 명이 넘는 환자들이 의료 혜택을 받는 계기가 됐고 이후 국가의료보험제도의 등장으로 막을 내렸지만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시작에 중요한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이 시기 농촌은 전염병 관리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는데요. 1968년 윌슨 선교사에 의해 공중보건 사업을 펼칩니다. 결국은 이제 국가가 아직 역할을 제대로 못할 때 그 전주 예수병원이 이제 나서서 어떤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뿐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지역민들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보건의료 시스템들을 만들어서 그걸 이제 운영하는 어떤 그런 그 주도적인 역할. 낡은 지프에 약품을 싣고 논두렁을 따라 마을로 향한 그는 정부가 해야 할 공중보건의 빈자리를 대신 채웠습니다. 결핵 퇴치 사업, 각종 예방 접종 등 다양한 농촌의 보건 문제를 끌어안았습니다. 소양면 and then the next year Tongsanmyeon, we did tuberculosis skin test on all the children in those two myans, about 12,000 people in Soyangmyeon, 10,000 in Tongsanmyeon. If we found a positive skin test, we would get x-rays of the parents and that way we would find active tuberculosis and could take and treat them in their home. 지역민의 두터운 신뢰를 받아온 예수병원. 날마다 병원 문이 열리면 대기실은 금세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1969년 병원장으로 임명된 설대위 박사는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협소한 병원 대신 넓고 쾌적한 병원 시설 증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미국과 독일을 오가며 기독교 원조단을 만나 후원을 요청했습니다. 전부가 독일에서 왔습니다. Grant approved. Congratulations. 500만 도이치마크 한꺼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소망이 생겼습니다. 새로운 분위기, 새로운 힘이 생겼습니다. 그의 진심은 국경을 넘는 울림이 되었고 미국 남장로교 부인회 생일 헌금 40만 달러를 비롯해 서독 기독교 원조 개발단에 500만 마르크가 승인되면서 1971년 현재 예수병원의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호남 지역 최대 규모의 현대식 건물을 보며 사람들은 용머리 고개의 기적이라고 불렀습니다. 새 병원이 완공된 후 예수간호대학 역시 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건축비 47만 달러 중 25만 달러는 미국에서 백화점을 운영하던 크레스기 재단의 기부금으로 마련됐습니다. 이렇게 설립된 간호대학은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간호사들을 배출하며 단순한 의료 기술을 가르치는 곳을 넘어 생명의 소중함과 타인을 향한 헌신의 의미를 이어가는 공간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병원이 새롭게 지어진 후
존 쇼 박사는 국내 최초로 재활병동을 세웠습니다. 당시 재활의 불모지였던 우리나라 재활의학에 초석을 마련했는데요. 수술한다고 환자들이 다 본인의 기능을 다 다시 갖추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수술하는 의사이기 때문에 더 그 다음에 재활학과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느끼셨던 것 같고, 또 아내분 서신의 선교사님께서는 작업치료사셨어요. 그 당시만 해도 재활의학이 굉장히 그런 개념조차도 없었던 곳이었는데 병동을 시작하시고 재활의학에 대해 소개하시면서 많은 장애 환자분들 그리고 여러 가지 다치거나 이런 문제로 있어서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재활 치료를 받는 데 큰 도움을 얻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980년 국내 최초로 마련된 재활병동은 장애인 치료에 혁신을 가져옵니다. 이후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재활의학 전문 간호사 등 다양한 재활 전문 분야가 세분화되면서 각 분야의 전문성이 강화되었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 재활의학이 단순한 선택이 아닌 필수 의학 분야로 자리 잡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와 함께했던 파란 눈의 의료 선교사. 그중 설대희 박사는 자신보다 낮은 자를 먼저 보살폈습니다. 그 남장로교 선교부가 가지고 있는 그 셀러리 기준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낮은 액수를 가지고 자녀들을 키우고 힘들어 하셨죠. 그래서 월말 되면 돈이 떨어져서 라면도 먹고 뭐 그러셨다는 이야기를 저는 들었어요. 그가 30여 년간 사용했던 책상은 소박했지만 그 안에는 환자와 병원을 위해 헌신한 그의 삶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한국의 슈바이처라 불린 설대희 원장은 부나 지위와 상관없이 누구나 공평하게 진료받을 수 있는 사회를 꿈꾸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자들이 예수병원에 굉장히 많이 오셨는데 회복하시고 이제 퇴원할 때가 됐는데 경제적으로 아무런 낼 게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12시에 내가 후문에 있을 테니까 후문으로 오라 그랬답니다. 그 환자를 후문으로 왔더니 그 설대희 원장님이 문을 열어주시면서 그냥 가라고. 퇴원을 못 하죠. 돈이 없으니까. 그러면 사회사과 직원이 그 사람 집을 찾아가서 보고 정말로 가난하고 없으면 의료비 안 받는 거는 물론이고 그냥 먹을 게 없다 그러면 쌀 한 가마니 실어가지고 집에까지 태워다 주고 했던 일들도. 환자를 위한 삶을 살아온 설대희 원장. 그럼에도 그는 늘 곁에서 함께 헌신한 아내 설메리 여사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90년대 은퇴하실 때 기자들이 질문도 하고 막 그랬어요. 뭐 할 거냐고 가시면 지금까지 내가 자기 아내한테 미국 구경을 못 시켜줬다. 1954년 처음 전주 땅을 밟았던 청년은 1990년 36년간의 의료 선교를 마무리했습니다. Someone said, one foot of Dr. Seal is in Korea and the other foot is in America. I said, no. His feet are in America, but his heart and mind are in Korea. 지금으로부터 27년 전 의료 선교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반갑습니다. 참. 반갑습니다. I am so glad you're here. 여러분 오셔서 참 반갑습니다. 가난과 굶주림 그리고 전염병, 절망의 땅에서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희망의 뿌리를 내렸던 의료 선교사들. 이제는 모두 하늘의 별이 되었지만 만나면 언제나 병원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 가는 줄 몰랐던 그들. 그 시작은 의사이자 선교사로 6년간 병원을 이끌었던 마티 잉골드입니다. 동양 사회에서 여성으로서 느꼈을 불안감을 딛고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까지 28년 동안 남편과 함께 헌신의 길을 걸었던 그녀의 삶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병원 뒤편 고요하게 자리한 선교사 묘역. 이곳에는 병원의 초석을 세우고 수많은 환자들의 삶을 돌보며 헌신했던 선교사들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왔을 때 너무 그 의료 환경들이 좋지 않고 위생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많은 아이들이 선교사님들의 어린아이들이 많이 죽게 된 거죠. 그러니까 태어난 날과 사망한 날이 같은 어린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선교사님은 아들을 셋을 잃었습니다. 130년 전 머나먼 타국에서 한국을 찾아온 수많은 선교사들. 그들은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수많은 희생을 감수해야 했고 낯선 땅에 사랑하는 가족을 묻어야 하는 아픔조차 묵묵히 견뎌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이 땅에 아이들을 묻고 아내를 묻고 남편을 묻고 돌아가지 않고 이 땅에 끝까지 남아서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줬다는 게 참 가슴이 먹먹합니다. 지난 9월 예수병원 의료진이 방글라데시 꼬람돌라 병원을 찾았습니다. 이들은 국경을 넘어 전 세계의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가 아픔을 돌보고 생명의 소중함을 전하고 있습니다. 의료 선교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요식행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병원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병원은 병원 내 해외 의료 선교단인 콤스를 중심으로 전 세계 곳곳에 사랑의 손길을 전하고 있습니다. 병원 내 직원들이 인건비의 1%를 자발적으로 후원해 캄보디아, 우간다, 미얀마 등 의료 빈민국을 찾아 의료의 혜택을 받지 못하던 이들에게 단순한 나눔을 넘어 희망을 심어주었습니다.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의사들이 낯선 땅으로 향하는 이유는 단 하나, 고통받는 이웃을 향한 사명 때문입니다. 제가 목표를 정하고 노력해서 남들이 부러워하는 의사는 됐는데 이상하게 제 마음이 그렇게 기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뭔가 놓치고 있는 것 같아 인생에 하는 생각을 계속 지울 수가 없었어요. 제가 가질 수 있는 것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저는 오히려 더 나은 것을 선택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두려움도 있고 그렇지만 저의 어떤 외과 의사로서의 존재 가치 그리고 예수병원의 하나의 가족으로서의 어떤 존재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낯선 조선 땅에 홀로 남아 사랑을 실천한 마티 잉골드. 의술이 닿기 어려운 곳마다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던 그녀의 헌신은 시대를 넘어 예수병원 의료 선교의 뿌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병원 앞 노점에서 생계를 이어가는 한 남자. 몇 년 전 끔찍한 교통사고로 두 다리를 잃을 뻔한 아픔을 겪었습니다. এটা গাড়ি অ্যাক্সিডেন্ট পরে ঢাকা মেডিকেলে আমার পাও কাইডেলা আর বলছে পরে ওই জায়গাতে চলে আসছি পরে ডাক্তার সুস্থ করছে চিকিৎসা করে ট্রিটমেন্ট করে খরচ তেমন হয় না খরচ সামথিং সীমিত দূর দূরান্ত থেকে মানুষ চলে আসে এই মেডিকেল অনেক দূর থেকে আসে. 한국에서 온 의료진 덕분에 그동안 치료조차 받지 못했던 환자들이 새 희망을 얻었습니다. 아직은 병원 시설이 완벽하게 갖춰지지 않았지만 한국 의료진의 헌신이 이곳에 진정한 변화를 가져다 줄 것임을 믿고 있습니다. তারা এখন বলতেছে যদি কোরিয়ান ডাক্তার কন্টিনিউ থাকে রেগুলার থাকে তাহলে মানুষের জন্য ভালো.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 외곽의 통기 지역. 숨 쉴 곳도 없이 조밀하게 밀집된 집들이 영세한 환경을 짐작하게 하는데요. 이곳에 꼬람돌라 병원의 전신인 통기 진료소가 있습니다. 허름한 의료기계와 2평 남짓도 안 돼 보이는 진료실. 1973년 광주 기독병원 의료선교사인 카딩턴 박사가 25년간의 의료선교를 마치고 더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찾아온 곳입니다. 빈민지역 아이들에게 교육의 기회와 함께 식사를 제공하고 부모가 없는 장애 아동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뇌병변 장애로 거동이 불편한 한 아이. 친구는 말도 다 알아듣고
근력도 꽤 좋은데 경직이 있어서 이렇게 변형이 돼 있으니까 힘을 잘 못 써서 그렇지 경직만 좀 조절해주고 보조기 조금 해주면은 손 잘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아픈 팔을 책상에 의지한 채 고개를 숙이고 있는 아이. 자요. 아이들을 치료할 전문 의료 인력이 부족하지만 그나마 보조기라도 있어 상태가 악화되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보조기도 하고 이렇게 맞춰주고 봐야 돼요. 원래는 보조기에 그 구멍을 뚫어서 팔꿈치를 좀 열어주는데 이거는 이제 그게 안 되니까 이렇게 눌리는 곳에 궤양처럼 생긴 거 이런 것도 이제 봐줄 사람이 필요하죠. 이런 다리도 다 보조기 이런 것도 다 맞춰서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다 했대요. 너무 잘했어. 친구야 너무 잘했어. 잘했다. 혼자서 아무도 없는데 혼자 지금 다 맞추고. 너무 잘했다. 정말 잘했어. 하지만 이런 최소한의 치료조차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상시 침수 지역에 사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거기는 항상 습하고 그러니까 곰팡이균이 막 피부에 있고 깨끗하고 마른 환경에서 지내야 된다 말은 하지만 바뀌지 않죠. 그래서 열심히 치료하면 3개월 있다 또 재발해서 오고 그러니까 거의 바다에 돌멩이를 던져서 바닷물을 채우는 그런 느낌이죠. 애가 되게 태어날 때 3kg 정도 태어나거든요. 2년간 애가 컸는데 여전히 3kg예요. 그게 가능해요. 그래서 약이 필요하다고 왔는데 이거 약이 아니라 음식을 줘야 될 상황도 이거 진짜 심각하다. 병원과 약이 부족해 치료를 받지 못한 채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의료 사각지대. 이곳에서의 하루하루는 생존을 건 싸움과 다름없습니다. 내시경이나 CT나 이런 장비만 있으면 정말 많은 도움 또 이런 걸 해주고 싶은데 이제 단순히 청진기 하나, 뭐 간단한 약 이걸로는 정말 이제 1차 진료밖에 안 돼서 그런 게 답답해요. 의사로서. 사실 더 좋은 의료 서비스가 있는데도 그것들이 여기서 이루어지지 않는.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없어서 해줄 수 있는 것들이 없을 때 그게 가장 마음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방글라데시 꼬람돌라 병원에서는 한국에서 온 의료진을 환영하는 작은 예배가 열렸습니다. 현지 병원 직원들은 정성껏 찬송가를 부르며 감사와 환영의 마음을 전합니다. 간단한 의료 장비 하나 없던 꼬람돌라 병원은 이제 지역 주민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희망의 상징이 되었고 의료진은 봉사를 통해 나눔의 진정한 의미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사실 선교 또는 봉사는요, 사실 여유가 있어서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나누고 자기의 능력들을 나누다 보면 자기를 비우면 비울수록 많은 걸 채우는 것 같아요. 물질을 비우지만 다른 어떤 것을 채우고 그래서 이제 여유 있으면 하겠다라고 하면 평생 못합니다. 그냥 있는 곳에서 나의 것을 비워서 돕다 보면 그리고 그 필요에 반응하다 보면 훨씬 더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것 같고 아마 그런 맛 때문에 30년 동안 살게 됐던 것 같아요. 민간 의료기관 중 최초로 박물관으로 등록된 구바울 기념의학박물관. 그러니까 2009년에 이제 민간 병원으로서는 최초로 의학 전문 박물관으로 개관을 했어요. 병원의 발자취를 돌아볼 수 있는 자료를 모아 전시실을 꾸몄는데요. 우리나라의 의학과 의학 장비의 변천사까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의료 선교사들이 열악한 이곳에 찾아와서 사랑을 보여줬잖아요.
그걸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되고 오고 오는 세대들에게 그걸 기억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거죠. 생면부지인 낯선 땅에서 실천해온 의료 선교사들의 아름다운 나눔. 그들의 묵묵한 헌신과 나눔은 병원이 명맥을 이어가도록 하는 위대한 유산이 됐습니다. (127년이라는) 시간 동안 전주 시민들에게 사랑과 나눔을 실천해온 예수병원. 그리고 흘려보낼수록 더욱 풍성해진다는 것을 곳곳에서 깨닫습니다. 스물세 살 때 예수병원에서 위 수술을 하신 분이 계셨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그분도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예수병원에서 그냥 무료로 그분을 수술해 주셨는데 그 기간이 한 66년 정도 되는데 늘 마음에 짐이 있어서 제가 조금씩 모아서 지금 86세가 되는데 2년 전에 5천만 원을 갖고 오셔서 내가 꼭 갚아야 되겠다. 밤낮 없이 언제나 분주하게 돌아가는 병원. 그리고 그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는 의료진. 기본적인 삶을 위한 공공의료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 병원이나 응급의학과 같은 지방병원 인력난이 하지만 지방병원은 구조적으로 여러 어려움에 당면해 있죠. 무너진 필수 의료를 살리겠다면 지방병원은 의료진 구하기도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의료는 좀 기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수도권과 대형 병원에 의해서 이끌어지는 고급의 의료가 좀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너무나 집중되다 보니까 실제로 필수 의료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지역 의료에 대한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약해져 버린 상황이 되었습니다. 최근 의사와 환자가 수도권 대형 병원으로 몰리는 현상이 심화되면서 지역 종합병원들은 점점 힘겨운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전문 의료진은 턱없이 부족하고 환자마저 줄어드는 상황 속에서 병원 운영은 물론 지역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조차 쉽지 않습니다. 예수병원은 그전에도 공공보건의료에 굉장한 관심이 있었고 특별히 이제 정부 시스템이 코로나를 겪게 되면서 그냥 일반적인 의료 진료만 가지고는 이런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진행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나 시책들을 예수병원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병원은 환자 우선주의를 가치로 호남 지역 최초 소아 전문 응급의료센터를 개소하는 등 다양한 자구책 마련에 힘쓰고 있습니다. 최근에 많은 소아과 전문의 선생님들이 부족 사태로 인해서 야간 또 공휴일에 소아과 진료가 없습니다. 24년도 4월 달에 소아 전문 응급의료센터를 국가로부터 선정을 받아서 이 지역뿐만 아니라 야간이나 또 휴일에 아이들 응급 환자들을 받고 있습니다. 또 정밀한 진단과 치료를 위한 최첨단 의료 장비를 도입하는 등 병원 의료 시스템 개선에도 큰 노력을 기울이는데요. 병원이 상생하기 위해서는 지역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우리가 진료비도 조금 상대적으로 덜 쓰면서 상급종합병원의 효과를 진료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병원이 종합병원입니다. 그래서 지역에서의 의료 자원을 진료비를 효율적으로 쓰고 환자들도 접근성이 훨씬 좋죠. 그래서 지역병원의 역할이 허리 역할을 지금 강화시키고 그 역할을 해줘야만이 상급종합병원도 살고 지역병원도 살고 지역의 병원급 의료기관도 살고 전문병원도 사는 길이라고 이제 봅니다. 환자는 마음 놓고 치료를 받고 병원은 오롯이 환자를 돌보는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사회. 한국을 찾은 의료 선교사들이 꿈꾸고 만들어가고자 했던 세상이었습니다. 꼭 사람들이 많이 사는 대도시가 아니더라도 필요한 의료 제공을 받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어떻게 유지하고 만들어 나갈 거냐라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아마
지금 우리 사회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도전이자 해결 과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주 서문 밖 언덕에서 시작된 작은 진료소.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 의료 선교 병원으로 그 중심에는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을 위하는 의료 선교사들의 사랑과 나눔,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선교사들의 정신을 이어가는 예수병원. 의료 선교사들이 밝힌 사랑과 나눔의 불씨는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